자, 오늘은 주역 본론을 오늘은 뭐 나가지 않고 선우천 고정설 이거에 대해서 좀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역을 공부하면서도 우리가 되게 뭐 사람들이 뭐 선천이 어떻고 후천 개벽이 어떻고 뭐 이런 용어들을 쓰는데 선우천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이 선천과 후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 그 뜻을 밝히고 그거에 대해서 글을 쓰신 분이 누구냐면 이제 소강절 선생이에요. 소강절 선생의 황극경세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주 방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소강절 선생의 황극경세서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선비들이 별로 없었어요. 다만 이제 소강절 선생의 학문이 참 깊다, 심오하다 이런 정도로만 그냥 문치적인 그냥 짐작하기나 했지, 실질적으로 그분의 학문이라든가 또 그분이 또 저술하신 그 황극경세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 소광절 선생의 그런 내용들, 말하자면 이제 소광절 선생이 이 세상의 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다 저 하늘의 천시와 하늘의 때와 이것이 인사에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걸 주역의 괴로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뜻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대부분 못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야산 선생이 간략하게 그거에 대해서 글을 쓰셨고, 여기 보면은 선후천 고정설이라고 되어 있죠. 선천과 후천에 대해서 잘 참작해서 상고해서 정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그 설명을 야산 선생이 붙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단지 한낱 뭐 이론으로서만이 아니고 지금 시대가 이제 바로 바야흐로 이제 선천을 마치고 후천이 시작되는 시대다. 이걸 밝히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내가 거두절미하고 막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순서가 약간 어긋나는데, 우리가 이 하루 돌아가는 이치를 알면은 1년 돌아가는 이치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1년의 이 해와 달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면 12만 9,600년 돌아가는 이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원리가 이 하루 돌아가는 그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선우천 고정설이라고 하는 이 선천 후천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나오는데, 사실 이 용어는 주역에 나옵니다. 주역의 중천 건괴에 거기 구오효 문헌전에 보면은 구오효에 대해서 공자가 설명하신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나중에 집에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부대인자는, 대인이라 하는 자는 천지 합 기덕하고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을 합하고, 대인이라고 하는 자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대인이라고 하는 자가 천지와 더불어 덕을 합할 수 있는 자다. 일월합 기명하이며 해와 달과 더불어 그 밝음을 합할 수 있는 자다. 대인이라고 하는 자는. 그리고 사시합 기서하이며 사시와 더불어 그 차례를 합하고 귀신과 더불어 그 길흉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다. 그래서
대인이라고 하는 자는 선천이 천불이하이며 후천이 봉천시다. 선천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이 선천이라는 말을 선천과 후천이라는 용어가 거기서 나와요. 근데 이 선천과 후천이라는 용어를 요걸 철학적으로 요걸 쓰신 분이 누구냐면 소광조 선생이에요. 우리 이 주역 이 한 권의 책이 사실은 8궤를 알면은 8궤 안에 이 한 권의 책 내용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8궤를 알면. 근데 8궤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의 8궤와 문왕 8궤가 있어요. 근데 사실 복의다 문왕이다라고 하는 이 인물을 거기다가 붙인 것은 어찌 보면은 올바른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복의 8궤는 선천 8궤다. 문왕 8궤는 후천 8궤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천, 후천의 의미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선천이라는 게 뭐냐면 하늘보다 앞섰다 이런 얘기예요. 하늘보다 앞섰다. 그 얘기는 뭡니까? 미래에 아직 때가 오지 않았는데 하늘은 아직 거기에 가지를 않았는데 성인이 미래를 알아내는 거예요. 하늘보다 앞서서 알아내는 거예요. 이게 선천의 뜻이에요. 본래가. 에? 후천은 하늘을 따르는 거예요. 때가 왔는데 사람들이 몰라. 근데 성인은 그 때를 알아서 따를 줄을 알아. 이게 후천의 뜻이에요. 하늘보다 앞서고 하늘을 따른다. 이런 의미에서 선천과 후천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나왔는데 이것을 소광조 선생은 선천과 후천이라고 하는 용어를 시간적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시간적 개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다라고 한다면은 정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전을 선천, 오후를 후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1년을 놓고 얘기한다면은 봄, 여름을 선천, 가을, 겨울을 후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원리를 적용을 하면은 자, 우리 땅에서는 1년 44계절 모습이 보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는 푸른 색깔이 대지를 덮고 여름에는 붉은 기운이 대지를 덮고 가을에는 흰 이슬이 대지를 덮고 겨울에는 만물이 다 땅속으로 숨어 들어가요. 자취를 감춰요. 이렇게 1년을 놓고 볼 적에 4가지 모습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4가지 모습을. 이걸 사상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소광조 선생은 뭐냐면 이 땅에 1년이라고 하는 1년을 통해서 4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서 저 하늘도 한 바퀴 도는 기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땅에서 한 바퀴 도는 기간은 대략 365일과 4분도 1일이죠. 1년. 그런데 저 하늘에서는 그 원리를 계산하면 12만 9,600년이 나와요. 숫자적으로 그게 나옵니다. 뭐 우리가 왜 종교단체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지금 시기가 이제 가을 추수기다. 후천 개벽이 온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예. 등산도에서 그런 거.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다 여기에 근거한 것들이다 이게. 여기에 근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야선 선생이 딱 볼 적에 소광조 선생의 환극경세서에는 아직 선천을 마치지를 않았는데 야 선생이 이렇게 딱 보니까 이제 선천연이 바야흐로 마감을 짓고 후천이 오는 시기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여기에다가 담아둔 겁니다. 담아둔 거예요. 그러면 소광조 선생이 학설이 틀리냐?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그것이 이 주역의 원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그것이 생략이 되고 윤화가 되고 이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저 소강절 선생의 학설이 틀렸다는 둥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주역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지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 봄이 되면은 어때요? 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여름이 되면 여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천시대가 갖는 의미가 있고 후천시대가 갖는 의미가 있어요. 예, 이제 후천시대에 임했으면은 들어왔으면은 여기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뜻을 요 안에다 담아둔 거예요. 자, 여기 선우천 고정설에 요것을 지은 해가 1941년도. 이 1941년도가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해예요. 이게 41년도가. 거기가 갖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건 읽어가면서 점차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또 야선 선생이 이 글을 갖다가 이제 지으신 데에는 공자의 요 춘추독수, 공자가 춘추라는 책을 저술을 했어요. 지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여기 이제 글 내용을 붙인 겁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자, 부자, 찬역. 찬역은 뭐냐면, 역을 도왔다. 이게 찬자가 도울 찬자예요. 도왔다. 공자가, 이걸 조금 좀 아셔야 돼요. 공자가 주유 열국을 했어요. 수레를 타고서 천하를 막 돌아다니시다가 공자 춘추 68세 되시던 해, 네? 68세 되시던 해에 우리나라에서 이 우리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아이고 내가 더 이상 이제 도를 펼치기가 어렵구나. 요걸 느끼시고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노나라로 돌아오신 겁니다. 이게 68세 되시던 해예요. 68세.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도를 펼치고 이런 것보다도 옛날 선성들이 전하신 이 책들을 내가 잘 정리를 해가지고 후세에 물려줘야겠다. 공자가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리한 게 6가지다. 이걸 육경이라고 합니다. 육경. 여섯 가지 경전이에요. 시경, 서경, 예기, 음악, 춘추, 주역. 이렇게 6가지예요. 근데 여기 시경과 서경, 예기, 음악 요 4가지는 요것은 그때 당시에 이건 공자가 저술하신 게 아니고 요 4가지는 이미 그 당시에 선비들이 공부하던 교과서예요. 말하자면 시경, 서경, 예기, 음악은 찬 시서하시고 정예약하시고 시경과 서경을 깎을 산자 불필요한 걸 깎아 없애고 예기 음악을 정리하시고 이렇게 쭉 하셨는데, 그런데 공자가 이제 68년도에 이렇게
고향인 노나라로 돌아오셨는데 70대시던 해에 70대시던 해에 공자의 분신과 같은 기린이 사로잡혀서 죽은 일이 있어요. 기린이. 여기서 말하는 기린은 저 아프리카에 뛰어다니는 기린이 아니고 영물이에요. 영물. 세상에 태평한 세상에 올 때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영물이에요. 옛날부터 우리 봉황이라든가 기린이라든가 이런 영물들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태평한 세상에만 나타난다는 그런 영물이에요. 근데 공자가 춘추 70대시던 해에 기린이 사로잡혀 죽은 거예요. 그럼 이 기린은 공자의 분신과 같은 그런 영물이었어요. 공자의 어머니가 안징제라고 하는 분이에요. 공자의 어머니가. 공자의 아버지가 숭량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전처 소생에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약간 불구였어요. 다리를 절었어요. 그 이름이 맹파입니다. 맹파. 절름발이 파자 써가지고 맹파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자의 아버지가 자식을 낳으려고 다시 안씨 집안에다가 청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씨 집안에서 안징제라고 하는 그 여사께서 나이 16세예요. 공자 아버지는 당시에 70세였었고 그 공자 어머니는 당시 16세였어요. 16세. 안징제 여사께서 허혼을 하신 겁니다. 결혼을 승낙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70자셨으니까 혹여 애를 못 낳을까 싶어가지고 니구산에 가서 계속 공부했어요. 나중에 이제 곡부에 가시면은 니구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니구산. 이 산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곡부에 가시면은 요 산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계속 기도를 해가지고 공자를 낳았어요. 그래서 공자께서 요 니구산의 정기를 받고 태어났다라고 해서 공자의 이 휘자가 요 글자입니다. 요 글자예요. 그리고 공자께서 첫째가 아니고 둘째니까, 그러니까 버금중자를 써가지고 둘째인 니다 중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중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잉태하고 계시던 이제 임신하고 계셨던 중에 기린이라고 하는 묘한 동물이 공자 집주에 나와가지고 집주에서 나와서 소왕소왕하면서 울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때 기린이 입에서 어떤 글을 토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글 내용을 보면은 공자께서 쇠한 주나라를 이어서 소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 후세 사람들은 이 공자와 기린, 요 기린을 공자의 참 말하자면은 화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얘기는 고문진보라고 하는 책에도 나와요. 옛날 한퇴지 선생이 요 기린에 대해서 설명하신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한 기린이 공자가 이제 쭉 자라서 성장해가지고 이제 70대시던 해인데 아마 기린은 그러니까 70살 더 먹었겠죠. 기린은. 그런데 공자 70대시던 해에 사냥꾼 손에 잡혀가지고
죽은 거예요, 기린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기린을 잡았는데 보니까 이게 묘한 짐승이야. 에? 뿔도 하나에 달려있고. 어? 그러니까 그 기린을 잡은 사람들이 도대체가 이게 무슨 동물일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이고 우리 고을에 공아무개라는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분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자 해서 공자를 부르고 알아보게 하니까 공자가 그걸 딱 보시고서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네가 여기까지 왔느냐. 아하, 이제 내 도가 막혔구나. 그래서 슬피 울은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춘추 좌시전이라고 하는 거기에 가면은 공자 70대 있었던 해가 애공, 슬플 애자, 애공 14년이에요. 이때가 노나라 임금 14년 제후 기간 중인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글자가 좀 복잡하지만은 거기에 춘추 좌시전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선역서자 수렵할 수자예요. 사냥할 수자. 사로잡을 획 기린인. 그러니까 서쪽에서 사냥해가지고 기린을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이 글이 춘추 좌시전에 나와요. 춘추좌시전 책에 나와요. 그래서 공자가 여기를 이걸 딱 기린이 잡혀 죽은 걸 딱 보시고서 그때 이제 춘추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춘추를. 아까 시서에 요 춘추 있죠? 춘추. 요 춘추라고 하는 것이 기린이 잡혀 죽은 요거에 근거해가지고 글을 쓰신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여기 글을 쓰게 된 동기를 여기서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산 선생이. 여기서 찾고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애공 14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슬러가 역사서를 기록했는데 이게 기록한 기간이 242년이라고 하는 기간이에요. 242년이라고 하는 기간. 자, 여기 아까 노나라 애공 14년이라고 했죠? 노나라 은공, 수물은자, 귀공자, 은공 원년. 네, 원년. 이게 서기전으로 722년인가 그럴 거예요. 네? 김인년. 여기에서부터 아니 (721년일) 거예요 아마. 왜 우리 역사서에서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게 있죠. 이 공자가 쓴 이 춘추라고 하는 이 책의 근거에서 우리는 춘추 전국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책에 근거해서. 그래서 요 기간이 요게 서기전으로 481년이에요. 서기전 잡혀 죽은 때가. 그로부터 2년 뒤에 공자가 돌아가셨으니까 서기전으로 479년이에요. 공자가 돌아가신 때가 만 72세 되시던 해예요. 722년이라고 해야 옳겠네요, 이게. 자, 이게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 주역을 공부하다 보면 이게 중요한 어떤 수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자, 찬역, 역을 지으시고 수, 춘추 하실세. 숫자가 닦을 숫자예요. 춘추를, 이 숫자는 지을 수, 지은, 닦을 숫자도 되지만 뭘 글을 쓴다 할 때 짓는다라고 하는 뜻도 돼요. 춘추를 지으실세. 시어 은공 기미하야. 이게 서기전으로 아까 여기 722년. 그리고 종어 애공. 이 애공은 애공 14년 저 애공. 그 기간이 여기 242년이라고 하는 기간이에요. 애공 경신에 절필 획인하시니 붓을 꺾었어요. 예, 공자가 춘추를 지으시는데 여기까지만 서수획인 여기까지만 딱 글을 쓰고 그 이후로는 글을 안 썼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절필의 뜻이에요. 붓을 꺾었다 이런 얘기예요. 더 이상 쓰지 않았다. 그러니 시경 242년이요. 242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242년지 사로 242년의 일로 이우이 후지 대법야라 했어요. 여기 우이자는 경우이 하는 거예요. 경우이 할 때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후일의 대법으로 삼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요 242년이라고 하는 요 글이 곱하기 10을 하면은 이게 다 이게 주역의 원래에서 나오는 거예요. 곱하기 10 하면은 2420년이 되죠. 예, 2420년이 돼요. 공자가 여기 서기전으로 481년이라고 하는 예? 여기다가는 돌아가신 해로서 지금 여기다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다 그냥 이렇게 썼군요. 예, 그래요. 자,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481년에서 2420년이 되는 때가 언제겠어요, 이게? 이거 빼면은 1941년이에요. 아까 41년도에 졌다라고 하는 1941년이에요. 이때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때고 주역 괴로서 이걸 설명하자면은 산풍곡괴 산 속에 지금 바람이 지금 산이 있는데 산 속에 바람이 지금 들어가서 산에 있는 초목들이 낙엽이 지는 그때요. 마치 말하자면은 그릇 안에 지금 3마리 벌레가 지금 그릇을 갉아먹고 있는 형국이에요. 네? 이때가. 요걸 시대적 상황으로 비유하자면은 벌레 3마리가 뭐냐? 한 마리는 일본이겠고, 네? 한 마리는 러시아겠고, 한 마리는 미국이겠고, 시대적 상황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동북 간방, 우리나라 동북 간방에 지금 뭘 갉아먹고 있는 이런 형국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때에 어떻게 하면은 이 말하자면 여기 이제 병이 사건이 생긴 거예요. 지금 일이 생긴 거예요. 요것을 어떻게 하면 요걸 잘 이 고를 잘 다스릴 수 있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황제내경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고라고 하는 게 그릇 속에 벌레 3마리 있다고 했죠? 사람 몸 안에도 벌레 3마리가 있다고 그래요. 도가에서는 이걸 삼시충이라고 합니다. 삼시충. 삼시충이라는 말도 써요. 사람이 신선이 되는 그 길이 있는데 요 뒤에 동맥을 태을로라고도 해요. 태을로. 에? 뒤에 동맥을 태을로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삼관문이 있어. 요 미래혈이 있고 꽁문이 여기 꽁문이 여기 미래혈이 있고 여기에 대추혈이 있고 여기 볼록 튀어나온 데가 여기가 옥침혈이야. 에? 근데 요게 이 기가 위로 이게 막히지 않고 이게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지를 못하고 여기서 꽉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요 세 군데. 앞에는 삼단전이 있고 뒤에는 삼관이 있어. 빗장관자. 빗장관자예요. 거기를 요 3마리 벌레가 지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을 갖다가 갉아먹고 있는 형국이다 이게요. 여러분들 혹시 육경신 얘기 들어봤어요? 들어본 적 있습니다. 어이구 그래요? 그 호랑이 날에 잠무지하지 않고 새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잠자지 않고. 예. 호랑이 날? 예. 호랑이 날이 아니고 이제 경신 1년 중에 경신일. 경신일이에요. 경인이 아니고 예. 경신일인데 1년 중에 360여 일 1년 중에 60일에 한 번씩 경신일이 올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예. 그 경신일이 6번 오는 거예요. 6번. 예. 근데 요 삼시충이 말하자면은 저 조물주께서 인간을 만드시는데 동의보감에서는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잡고 도가에서는 180세로 잡아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하느님이 나에게 내려주신 이 수명을 잘 보존하고 지키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되긴 어때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악하게 행동이. 예? 그렇지. 불선하게 행동을 하고 세상 이치에 어긋나게 도리에 어긋나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점점 수명을 깎는 거야. 이 깎는 것을 뭐가 그렇게 시키냐면은 요 삼시충이 시키는 거예요. 풍속에는 그 육경신 날 요 3마리 벌레가 상제한테 인간이 잠든 틈을 타서 상제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의 잘못을 고자질을 해가지고 수명을 깎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육경신이 갖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하튼 요 육경신 공부는 뭐냐면 요게 여기 삼시충이 사람을 자꾸 미혹되게 만들어. 예, 여기 3마리 벌레가 딱 있어가지고 여기는 사람을 갖다가 어리석게 만들고 여기는 사람 어리석게 만들고 여기는 탐하는 욕심을 내게 하는 거야. 예? 하단전에는 여기 미래 쪽에는 그리고 여기 옥침 쪽에는 그 벌레는 사람을 갖다가 성질 내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 탐진치가 삼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조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벌레 같은 벌레예요? 아니면 그래서 황제내경에도 그런 말 해요. 이 사람 몸 안에 고가 있다 이거야. 복중고라고 해요. 몸 안에 이 고가 있어요. 근데 이 벌레가 어떻게 생겨요? 벌레가 지금 산속에 지금 여기 바람이 들어갔죠? 지금 바람 풍자에 벌레 충자 썼지 여기? 무릎범자에 벌레 충자. 바람은 이렇게 맥힘이 없어야 돼. 근데 가다가 이게 유통이 되는데 쾅 맥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부패가 돼. 냄새가 나.
그러니까 거기 곰팡이가 들고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습하면은 음습한 데서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자꾸 이렇게 움직여야 벌레가 안 생기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습한 사람은 살 많이 찌고 음습한 사람들 벌레 병이 많이 생기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같은 뜻이에요. 이게 사람이 자꾸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부지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고라고 하는 이 병은 음습한 데서 오는 병이에요. 예를 들어서 왜 사람을 갖다가 막 의심해서 오는 병 같은 거 있죠? 의심병. 뭐 의부증이니 의처증이니 다 이런 거 뭐예요 이게? 이거 상대방은 그렇지도 않은데 그냥 나 혼자서 그냥 별별 의심을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음습한 데서 어리석은 데서 오는 병을 보병이라고 해요. 여러 가지가 그 뜻을 담고 있는데 여하튼 여기서는 바로 이 고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이 고를 없이 하고 이제 선천을 마치고 후천에 이룰 수 있느냐, 요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선수 고정설 지은 뜻이 바로 그거예요. 네? 그런 뜻이. 자, 그래서 242년을 이 10으로 연득즉 넓힐 연자예요. 넓혀서 얻은 즉, 이것은 곱하기 18하는 뜻이에요. 이 원리가 이 주역 글 안에 있는데 여기서 뭐 그 얘기를 지금 하기가 좀 그러네. 손괴와 이괴, 손이괴, 주역 중천 건괴부터 해서 242번째에 되는 그 효사에 가면은 호객지면 십붕지구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곱하기 10 하는. 그러니 여기서 이 공자께서 이렇게 붓을 꺾은 요 481년으로부터 2420년이 지나면은 1941년이 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저거 금 신사야라 이런 얘기. 지금이 바로 요때가 1941년도 신사년이에요. 신사년. 신사년이에요. 자, 그런데 아유. 우리가 1941년, 42년, 43년, 44년, 45년, 46년, 47년, 48년 이렇게. 아까 삼풍곡괴에 거기 가면 주역 속에 삼풍곡괴에 가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선갑삼일 후갑삼일 요 글이 나와요. 네? 자, 고가 생겼는데 말하자면 벌레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사건이 터졌다 이런 얘기예요. 병이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어떻게 하면 이 병을 치료해야 될까? 치료할 수 있을까? 네?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요걸 얘기한 거예요. 선갑삼일, 후갑삼일. 요거 얘기한 거예요. 요 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하는
천간 10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축이며 진사오며 신유술에는 이제 12지지고 요건 천간인데 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의 첫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 시작. 말하자면은 병이 생겼어.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병이 왜 생겼나? 그렇지, 왜 생겼나? 그 원인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인을 알아야 치료할 방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이 장차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 귀결처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선갑삼일과 후갑삼일이에요. 말하자면 이 갑으로부터 하나, 둘, 셋. 선갑삼일은 요 신사를 뜻하고 여기서부터 후갑삼일은 정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에? 갑으로부터 여기에서 이 병을 갖다가 고를 고쳐야 되는데 이 고를 고치려면은 우선 선갑삼일로부터 해서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 고가 장차 어떻게 매듭을 지을 것인지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 선생이 요 글을 지으시고 이 글을 지어가지고 7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이 고를 없이 하고 선천을 마치고 후천 시작하는 그 뜻을 갖다가 여기다가 담아둔 거예요. 우리 1948년도에 뭐가 있었냐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여기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도에. 그 이전에는 대한제국이었었는데, 여기 이 해로부터는 대한민국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 임금이 주인이 아니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이 시대가 온 거예요. 이게 후천 시대예요. 묘하게도 황극경세서에서 얘기한 12만 9,60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중에 아까 정오를 중심으로 해서 선천과 후천 나눈다고 했죠. 그런데 그게 12만 9,600년 중에서 정오를 딱 쪼개는 걸로 본다면은 이때가 반으로 쪼개면은 6만 4,800년이 돼요. 6만 4,800년 되는 그 때가 여기요. 그리고 여기서 선체 맞추고 후천이 여기서부터 딱 시작되는 거예요. 그 근거를 여기에서 쭉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산 선생이 갑신년 44년도에 문경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우리 경상도 문경 있죠? 문경.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자 이런 얘기예요. 네? 다른 데도 아니고 문경, 그것도 문경 중에서도 문경 세제. 한자로 조령이라고 해요. 조령. 세조자에 고개령자. 조령이라고 합니다. 왜 세조자가 들어간 곳에 샀느냐? 다 의미가 있어요. 여하튼 거기에 문경 세자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남녀 36명과 더불어서 방아 찢는 방아 찢는 그 행사를 한 거예요. 방아 찢는 행사를. 36명과. 그게 어떤 형태로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지. 그러나 한번 퍼포먼스라고 하나? 그걸? 그런 것도 한번 시연해 볼 필요는 있어요. 한번. 이게 뭐냐면 왜 36명 얘기하냐면 여기서 갑을 경으로 고치는 그 행사를 한 거예요. 갑을 경으로 고치는 행사. 말하자면 갑신년을 경신년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갑신년에서부터 경신년 사이가 36년 차이가 나요. 한번 저기 육식갑자 한번 이렇게 한번 따져보세요. 한번 갑신년에서부터 경신년까지 보면은 서른 36년 차이가 나요. 그 36년 의미가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 해가 45년도 을리년에 해방이 됐죠. 광복이 됐어요. 이 광복이 된 것이 참 묘한 거요. 이게 뭐 36년간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을 한 거예요. 혹자는 뭐 무슨 소리냐 35년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그것은 이치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음력으로 따지면은 윤달까지 다 해서 정확하게 한 달 차이도 안 나요. 36년이에요. 딱 36년. 12개월, 1년 12개월로 해가지고 법수로 따지면은 1910년 경술년 국치일 그때가 우리가 몇 월 달이죠? 9월 며칠이지? 하여튼 9월 10일인가? 우리 경술국치일 그때부터 해서 음력으로 7월 7일까지 8월 15일 날이 음력으로 7월 7일이에요. 칠성날. 견우정야가 만난다라고 하는 그 칠성날. 그 해까지 딱 매듭을 지었는데 한 달 차이도 안 나. 그냥 정확하게 432개월 나요. 12 곱하기 36. 정확하게. 닭이 우는 해가 3번 왔어요. 그래서 금계 삼창이다 이런 말도 해요. 금계 삼창이다. 그래서 거기 가서 야 선생이 한 번은 이때 와서도 문경에서 이런 행사를 하셨고 또 한 번은 광복 뛰는 해에 그날 전날에 저 산청을 거쳐가지고 산청을 거치는데 이 얘기도 한번 해줘야겠네. 산청에 어느 여관집에 여인숙에 한번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이제 야산 선생도 있었고 우리 외조부 송대오제 선생이라고 우리 외조부도 계셨고 또 한 분은 또 이제 뭐 화산 선생이라고 또 있는데 같이 몇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날 광복되던 날 새벽에 그러니까 거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마 주인도 왔었던 모양이야. 근데 갑자기 주인장한테 야산 선생이 갑자기 주인장 이거 지명이 뭐요?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장이 여기 화계리라고 합니다. 화계리 꽃화자 신에게자 산청에 화계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아 그렇소. 주인 성씨가 어떻게 되시오? 그러니까 저 오갑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주부께서 그걸 딱 아시고 꽃게오 하고서 다구는 신용을 한 거야. 화계가 꽃화자에다가 신에게자니까 꽃게 성이 오시니까 꽃게오다 이게 꽃게오. 에? 그러니까 아이고 닭이 한번 울었구나. 또 누가 한번 다구는 소리 한번 내보시오 하니까 또 꽃게오 한 거예요. 이제 2번 울었네. 또 누가 한번 다구는 소리 한번 내보라고 하니까 한 사람이 이제 문득 다른 소리를 내고 싶어가지고 꼬꼬댁 꼬꼬 이제 그렇게 한번 우는 신용을 한 거예요. 에? 그러니까 에이그 닭이 3번 울었으니 이제 도적은 물러가련만. 그런데 저렇게 암탉이 울었으니 진정한 독립의 날은 오지 못하겠구나.
앞으로 장딱이 우러제끼는 날 진정한 독립이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산청에서 문경까지 아침에 가가지고 문경에 가서 만세 산청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 30년 기간 동안에 닭이 우는 해가 3번 있어요. 그래서 3번 우는 신용을 한 거예요. 문경에 가가지고. 훤히 아는 거지 뭐. 그러니까 훤히 그냥. 그러니까 이 수리적 의미가 이게 참 이게 무슨 뭐 사람이 무슨 뭐 인위적으로 무슨 뭐 자구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겠어요. 다 천도가 다 엄연한 그 수리가 있는 걸. 예. 질문 이게 2420 빼기 예. 481년. 481이 선생님 아까 어디서 나왔다고 그러셨죠? 이게 아까 기린이 잡혀 죽은 해. 481일이 예. 거기에 보면은 다만 여기 제가 이제 기원전 481일 예. 공자는 서기 전 479년에 돌아가셨어요. 임술년. 아니 뭐야 이게? 임술년. 근데 여기에 보면은 원문에 부자 졸세 임술로 추계즉 이렇게 했죠. 요거 지우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야산 선생 제자분이 거기다가 그런 글을 써놨어. 그래서 돌아가신 해를 기준으로 이렇게 했던 모양이구나 해서 거기 다뤄놨는데 아무리 내가 따져봐도 안 돼. 다른 데에서는 여기 481년 기린이 사로잡혀 죽은 그 해부터 셈에서 따지는 거예요. 이거. 그거 지워야 돼요. 지워야 됩니다. 기린이 죽은 해가 기린이 죽은 해는 481년. 381을 뺐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기린이 죽은 해가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걸 빼가지고 공자가 돌아가셨어요. 거기서 붓을 꺾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실제로 죽은 건 아니죠? 예, 아니지만 붓을 꺾었다 이거예요. 뭐 찾다는 건데 그게 거기에 무슨 의미를 부여해서 2420년은 공자가 쓴 그 역사서의 길이고 예. 그다음에 기린이 죽은 해를 10을 해서 2420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그 기린이 죽었다는 해가 BC 481년이니까 481을 빼가지고 나온 걸 1941이 됐는데 이게 굉장히 저는 이게 그렇게 납득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요 의미는 뭐냐면 공자가 지금 이제 내 도가 막혔다. 오도 궁이라 내 도가 막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자는 좌절하신 거냐? 그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내 도가 막혔지만 앞으로 먼 훗날 후천 시대가 도래할 적에 내 도가 다시 쓰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속에 어떤 뜻을 품고 그 뜻을 주역 속에 담겨놨다 이거예요. 그 수리적 근거는 춘추에다가 담아두고 242라고 하는 수리적 근거는 춘추에다가 담아두고 그 뜻을 주역 속에다가 당신의 이상을 거기다가 담아뒀다 이거예요. 요게 10익이에요. 10익. 요것은 야산 선생께서 말하자면 말씀하신 거예요. 요게. 자, 그러니까 갑자기 뭔 얘기를 하다가 지금 내가 지금 2420 빼기 481인데 네. 481을 빼는 근거가 뭔 기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린 죽은 해가 481인데 네. BC로 네. 예수 오시기 전 481이고 네. 공자가 거기서 붓을 꺾었다 이런 얘기예요. 막혔다 이거예요. BC잖아요. Before Christ 네. 481인데 그건 이제 서기를 기준으로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제 내가 지금 서기로 이렇게 그냥 계산한 것 뿐이고. 아니, 그런데 그 춘추는 서기로 계산한 그러니까 242년이라는 어떤 횟수를 계산한 것인데 네.
BC 이제 242년은 이건 예수 오시기 전 242라는 숫자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딴 연월로 계산하면 이 숫자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전 선생 오시기 전 뭐 몇 년 붙이기 나름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요 수리적인 요 계산은 모든 우리 지금 이 연도 계산은 대개 서기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편리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명절 막 야산 나오다 갑자기 서기로 계산해서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요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때가 언제냐면은 은공 원년 기민년이에요. 그리고 기린이 사로잡혀 죽을 때는 경신년이야. 경신 신유 임술년에 공자가 돌아가셨어요. 공자는 개띠해에 태어나서 개띠해에 돌아가셨어요. 기린 주간 3년 더. 네, 경술생이신데 임술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돌아가신 그걸로 따지는 게 아니고 붓을 꺾은 그 해를 기준으로 2420년이라고 하는 수리를 도출했다는 얘기예요. 2420년은 서기하고 상관없는 거지. 그것은. 아 그렇죠. 그 사실 네. 이제 그다음에 이제 빼기 이것이 제가 선생님한테 시비 걸라는 게 아니고 이 원래 대외적으로 이 야산의 그럼. 계산법이 네. 이러이러한 근거에서 이렇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럴 때 네. 빼기 242년이 딱 걸려요. 이게 그럴듯하지가 않아. 기린이 죽은 해가 BC 242이라 이걸 뺐다. 그러니까 242년이라는 기간을 쓴 거예요. 역사서가. 아니 242가 아니고 참 481. 서기전 482일을 뺀다는 게 이게 사실은 그 얘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 얘기는 사실 내가 정확하게 학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481년이 479년이냐 하는 것은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모든 역사서에 대개 보면은 서기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아니 1941을 만들려면 481을 빼야 되는 게 맞아요. 네,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그 1940 몇년이야 그걸 만들기 위한 482라는 숫자가 동양의 셈법으로는 41년이니 뭐니 이런 건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41년이 그건 이제 우리들이 보통 41년도에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이게 일본식으로 말하면 이게 바로 대동아 전쟁이에요. 대동아 전쟁이라고 해요. 그 일본 관점에서 얘기한 것이 대동아 전쟁이라고. 그래도 뭐 혹자가 우리 대동아 전쟁 얘기하면은 좀 저기 사람들은 어떻게 그냥 대동아 전쟁 그런 걸 말하냐고 그런 표현을 쓰죠. 어쨌거나 제2차 세계대전인데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이 대개 이 서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그냥 표현한 것 뿐이 사실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으면 그걸 숫자 계산을 안 하고 나서 근데 숫자 계산을 안 하고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걸 신산형을 좌우지간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신산형이 나오니까 그 숫자 계산 나오죠 당연히. 어떻게 나오지? 숫자 계산을 해야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럼 2420이라고 하는 숫자는 나오지요. 이 숫자 계산은 어떻게 나오냐면 자 어쨌거나 춘추를 기록한 기간이 242년이라고 하는 기간이죠. 요 242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요걸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주역으로 말하면 주역의 중천 건괴에서 242번째 되는 그 효가 손괴 6오효사와 여기 종괴가 되는 풍뇌 2괴 6이효사의 혹익지면 십붕지 구라 10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곱하기 10을 했어요. 예, 그래서 2420이 나온 거예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2420이라고 하는 기간은 공자께서 붓을 꺾으신 그 해로부터 2420년 뒤는 때에 이때가 온다. 2420년 꺾은 해부터 2420이 되면 이해가 온다. 1941년이 됐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요 갑신년 요 때에까지 와가지고 이제 야선 선생이 선갑삼일 후갑삼일의 이 원리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2420만 의미를 두면 되네요. 예, 그렇죠. 부 꺾은 길이 내기 빼고. 그렇죠. 꺾은부터 2420을 한 게 이제 그때부터 후천이라고. 아니지.
여기서 선갑삼일, 후갑삼일로 해가지고 아까 고를 없앤 거야. 이 고를 다스리는 거야. 여기 아까 산 속에 바람이 벌레가 여기 생기기 시작한 거야, 여기. 어? 이 벌레를 없이 하고 진정한 이제 후천 시대를 맞이를 하는 거예요. 그게 48인가요? 예, 48년. 후천은 48년. 예. 근데 이것이 하여튼 공교롭게도 소광조 선생이 써놓으신 환극경세서 상에 그것과 딱 일치가 되는 거야. 일치라고는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소광조 선생의 그 설과도 딱 부합이 되고 여기에 요임금의 그 어떤 도수라든가 강태공의 사작경신 도수라든가 단군의 유판의 도수라든가 이것이 딱 다 여기까지 다 딱딱 부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시 정리할게요. 2420을 되면 그게 1941이 되는 게 맞고 네. 삼갑삼, 후갑삼에서 6을 갖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48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성갑삼일, 후갑삼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갑을 경으로 고치는 그러한 행사를 한 거예요. 갑을 경으로 고치는 행사. 왜냐면 경이 돼야 되나 보네. 그래서 36년을 없애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에서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여기가 5 중에 여기 64,800년 이렇게 나오고 여기 64,800년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은 갑경 36년 이렇게 써 있어. 12기기 1200년 이렇게. 지금 소광조 선생이 이 선천세상을 갖다가 쫙 선천세계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것과 차이가 1236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요걸. 1236년이라고 하는 거야. 36년과 1200년. 이게 차이가 나요. 이것을, 근데 36년이 어떻게 해서 이게 이 우주 이론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이게 자연적으로 윤화가 되느냐. 1200년 하고 이것을 갖다가 지금 이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소광조 선생과 이 1236년이라고 하는 차이가 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잠시 쉬었다 가죠.